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수업인 거 잊지 마시고, 화요일날 또 공법책을 들고 왔다든가, 이러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월요일날 수업이 뭐예요? 세법 시간에 개론책을 여기다 학원에다 두고 가세요. 그냥 볼 때는 장담을 못 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한두 명은 들면 공법책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빌려주택도 한 권밖에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또 개론책 들고 또 뜨고 와가지고 공포 선생하고 눈싸움 하지 말고, 자, 우리가 먼저 213페이지를 가시면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고 있어요. 네. 이게, 걔도 별표는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게 발전이 된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포트폴리오 이론이 발전이 된 게 CAPM이에요. 그게 순서예요, 순서.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CAPM에 관해서는 지문으로만 나왔어요. 지문으로만. 나중에 이제 그거는 5월달 정도 됐을 때 한번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자, 여기 평균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평균 기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분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 투자자는 위험의 크기만 갖고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거는 투자자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뭐를 해서 비교를 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지배 원리라는 게 들어와요. 그럼 지배 원리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투자 대안 있죠. 두 개의 투자 대안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이 작은 투자를 또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개의 투자 대안에 뭐가 같으면, 위험이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니 또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 여기 배운 거는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괜찮아요.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우리 세 번째도 하고 네 번째도 하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 10번 이상 해요. 그럼 나중에 지겨워서라도 기억을 해요. 미안해서라도 기억을 해요. 처음에는 몇 번은 그냥 못 들은 채하고 막 넘어가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5번, 6번 넘어가면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억해요. 얘네를 표현할 때는 표준 편차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는데 A의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B는 8%. 근데 얘는 편차가 2%, 얘는 편차가 4%예요. 그러면 편차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A가 B를 지배한다고요. 두 개 투자 대안의 수익률이 같으면 표준 편차가 작은 투자안이, 여기서 보면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C하고 D가 있어요. 자, C의 표준 편차 7%죠. D의 표준 편차 7%죠. 그런데 얘는 수익률이 10%고 얘는 수익률이 14%예요. 그런데 표준 편차는 같지만 수익률은 D가 크죠. 그러니까 D가 C를 지배한다는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대로잖아요.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큰 애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뒷페이지 넘어가시면은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효율적 프론티어와 지배원리라고 해놨죠. 에? 이런 거예요. 여기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위험일 때 이게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래요.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랬을 때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7%일 때 얘는 가령 예를 들어서 12%, 얘가 14%. 그러면 이게 표준 편차잖아요. 표준 편차가 같을 때, 그죠? 얘가 예를 들어서 D가 되고 얘가 C가 되면 표준 편차가 같을 때는 뭐가 큰 투자? 수익률이 큰 투자. 응?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효율적 프론티어와 지배 원리, 이 교과서에는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나중에 되면요, 야, 이게 다 간단한 거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은 다 낯설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주변 지인들이나 옆집 여자한테, 야, 너 효율적 프론티어가 뭔지 알아? 평균분산 지배원리라고 들어봤어?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그죠? 지금이라도 집에 가서 옆집 여자에게 이런 소리를 한다는 얘기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어저께까지 드라마 얘기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죠? 그거는 남친이나 여친에게 얘기해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A가 있고 D가 있잖아요. A와 D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선택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수익은 크죠? 근데 위험이 커요. 위험이 작죠? 근데 수익도 작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상이하면, 서로 다르면 선택이 어떻게 돼요? 곤란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해결하는 방법이 뭐를 사용하냐면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변이 또는 변동계수. 또 하나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210페이지에 가면 포트폴리오 이론 나오죠? 210페이지에. 제목 찾으셨어요? 포트폴리오 이론에 가시면 거기 3번 지문 있죠? 지문 3번. 포트폴리오 기법에 의하면 평균 분산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투자 대안의 위험과 수익 관계를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평균 분산 결정법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변이계수는 다음에 돌아올 때, 변이계수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 아까 위험과 수익에 측정했잖아요. 거기 199페이지 있죠? 199페이지에 가시면 중간에 변이계수, 가로 열고 변동계수라고 돼 있죠? 걔도 별표는 해야 돼요. 용어는 나중에 알아두셔야 되니까. 최근 들어서 한 3번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해만 하면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이 변이계수라는 건 뭐냐면요, 그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변이계수는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를 나타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의 의미가 뭐냐면 분수의 의미예요. 분수. 그러면 분수식을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죠. 그러면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니까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로 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니까 수익률분의 뭐 위험 표준 편차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평균분산 결정법에서는 A와 D가 있으면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식에다 대입하면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를 대입하면 A는 수익률이 8%고 편차가 2%죠. 근데 D는 수익률이 14%고 편차가 7%죠. 8분의 1을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1이니까 소수로 바꾸면 0.25 나오겠죠. 얘는 14분의 7이니까 0.5죠. 그러면 1%의 수익이 추가될 때마다 얘는 0.25%만큼의 위험이 증가하는 거고 얘는 0.5%만큼의 위험이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큰 걸 선택해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표준 여기 있는 변이 개수가 작은 투자안이 더 합리적인 투자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는 게 변이 개수의 논리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서 다음에 돌아올 때 조금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정리하면 될 거예요. 기억 못해도 돼요. 어차피 돌아오면 또 해요. 근데 다만 이 다음에 돌아올 때는 질문을 무차별적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지금은 윤총각만 물어보고 있는데 그때 되면 박천혁에게도 물어보고 박총각도 물어보고 우리 결혼한 사람도 물어보고 우리 여사님도 물어보고 다 물어볼 거란 얘기예요. 그죠? 기대도 좋아요. 야, 근데 어떻게 단체로 다 못 들은 척하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저 인간이 설마 그러게 하겠어?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날도 추운데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10페이지 하면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어요. 제가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는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3가지 정도 알면은 풀어갈 수 있어요. 자, 먼저 얘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여기에서의 분산 투자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산에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자산에 투자, 집중 투자했을 때는 포트폴리오 이론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불필요한 위험이 뭐냐면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아까 배우셨죠? 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칠판에 답이 있잖아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분산투자. 분산투자하면 제거가 된다고요. 분산투자하면. 네? 아까 A 자동차, B 전자, 뭐 C 철강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하면 얘를 제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구 수익률 얘기할 때 있죠?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하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거가 안 되는 애가 누구예요? 체계적 위험이잖아요. 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한다고 그랬어요? 걔에 대해서는. 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대처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니, 요구 수익률에 가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위험 할증률에. 위험 할증률에. 그 위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체계적 위험이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선생은 오전 수업이 마치면 후회하는 거예요. 아까 죽였어야 됐는데 그거를 대답을 못할 때. 그런데 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3월달 되고 5월달 되고 7월달 되고 때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보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왜 중간중간 물어보겠어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대답 못하는 게 창피한 건 아닌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물어보고 모르니까 수업 듣는 거지. 뭐 다 아는데 뭐하러 듣겠어요. 그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선생은 여러분들을 데리고 격려도 해주지만 질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죠? 목표는 똑같잖아요. 합격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의 2차로 넘겨주는 역할이에요. 최종 합격은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2차 시험 있죠?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번에 동차 합격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1차를 빨리 정리하고 2차까지 해서 한 번에 동차 합격해서 자격증 따갖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한 번만 얘기하면 2차는 나중에 알아서들 하시고 1차만 열심히 하세요. 이제 이런 거 끌고 가면 돼요. 1년을 공부하면 1차에 대해서 그쵸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 내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평균 분산 결정법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 포트폴리오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해준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포트폴리오도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배우셨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수익률을 곱해서 기대 수익률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구했던 이 기대 수익률은 하나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 기대 수익률인 거예요. 근데 포트폴리오니까 하나 이상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자산이 있으면 A와 B가 있으면 한 번 더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개가 있으면 걔까지 또 구해줘야겠죠. 그런데 포트폴리오니까 이 자산과 이 자산에 50%씩 투자할 수 있지만 40대 60으로 투자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C가 있으면 20, 30, 50 이렇게 나눠서도 투자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구한 다음에 합산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얘도 쉽게 줄 때가 있어요. 언제 쉽게 줄 수가 있냐면 확률이든 얘든 50%씩 주면 쉬운 거예요. 50%씩 주면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계산할 때 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거기 나오는 것도 우리가 간략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거기 211페이지에 상단에 예제 문제 있죠? 1번 거기 봤더니 황과 불황의 확률이 몇 프로래요? 각각 50%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A 부동산 있죠? 황이 6%고 불황이 4%죠? 50대 50%씩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6하고 4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10 나누기 2 하면 5 곱하기 20 하면 100. 그 다음에 B를 갔더니 8하고 4죠? 두 개 더하면 10이죠? 나누기 2 하면 6이죠? 6에다가 30을 곱하면 180. 그 다음에 C를 갔더니 10하고 2죠? 10이죠? 나누기 2 하면 6이죠? 6에다가 50을 곱하면 300. 다 더하면 580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0하고 180하고 300이니까 580이면 5.8%라고요. 답이 5.8% 맞죠? 응? 그러니까 이렇게 50대 50으로 줄 때는
산술로 계산기 안 써도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나중에 봐야 돼요. 만약에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40대 6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일일이 계산을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럼 뭐를 많이 뺏기겠어요? 시간을. 그럴 때는 걔를 버려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단순하게 대입해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수익률 계산할 때 이게 산수 평균하는 것도 있고 가중 평균하는 것도 있다라고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령이 붙으면 문제의 조건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내가 암산으로 바로 되겠다? 아니다? 이게 판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계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들어가도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있죠? 아까 했던 거. 총위험. 이게 원래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었죠? 어? 총위험. 기억 안 나요? 어? 야, 이제는 뭐 당연하다듯이 뭘 물어보고 그래? 뭐 이런 거요? 아까 우리가 했던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 네, 얘네 구별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하고 그 뭐요? 화폐 시간 가치하고 투자 분석 기법하고 그러면 거의 쓰러지겠는데요? 거의 버릴 수도 있겠는데요? 얘네? 그 다음에 하는 게 포트폴리오 효과예요. 우리 교재에 보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212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죠? 그쵸? 걔도 별표해야 되는 거야. 걔도 용어 알면 돼요.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건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하면서도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게 포트폴리오 효과의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그게 상관계수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할 때 공분선과 상관계수를 설명했었어요. 상관계수는 두 개의 자산이 있죠. 방향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성의 크기 있죠. 크기. 방향성만 표현하는 게 공분산이고 그 방향성의 크기를 수치로 표시하는 게 상관계수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죠. 얘는 A와 B라는 두 개의 자산이 있죠. 두 개의 자산의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100%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1이라는 얘기는 A, B 두 개의 자산의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100%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투자는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얘가 소주고 A가 소주고 B가 맥주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럴 때 여름과 겨울이 있을 때 자,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B가 좋아요. 근데 B에다가 집중 투자하면 여름에 높은 수익이 나오지만 겨울에는 매출 부진에 따라 손실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주는 맥주하고는 반대인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움직임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이 효과가 커진다는 거예요. 최대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C가 있는데 얘가 청량 음료예요. 콜라, 사이다 이러네. 얘는 맥주하고 움직임이 어때요?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분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효과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할 때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1만 아니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상관계수의 수치는 음수에 가까울수록 커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울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자, 거기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효과의 지문 4번이 있죠. 4번에 보시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관계수가 양일 때는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서로 유사하니까 위험분산 효과가 적죠. 음일 때는 변동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위험분산 효과가 커지잖아요. 근데 1일 때는 완전히 동일하니까 위험은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상관계수의 수치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음수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지문이 나오면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관계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배워보신 거예요. 자, 거기 여러분들이 213페이지에 가시면 상단 박스 밑에 가면은 기출 지문 나와 있죠. 거기 보면 1번에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일 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2번에 가면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위험 감소 효과가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지문을 보고 내가 그래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 여기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된다고 이거 읽어보고 눈으로 그냥 휙 훑고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혼자 만족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나는 책상에 2시간 앉아 있었어. 아니 앉아 있으면 뭐예요?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그 소용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끝으로 여기에서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포트폴리오 1호를 물어볼 때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최적 포트폴리오. 자, 최적 포트폴리오 있죠? 거기 216페이지 있죠? 맨 상단에 가보시면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 있죠? 거기 밑줄 안 쳐 있나요? 밑줄 쳐 있죠? 별표도 돼 있나요? 네. 그걸 지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논리를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 얘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있죠. 이게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상에서 별도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이걸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투자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자, 215페이지 가보세요.
215페이지 가면 맨 상단에 지문 1번 있죠. 뭐라고 해놨냐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효율적 전선 혹은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있죠.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있죠. 이 집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이게 효율적 프론트예요.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일 때, 자, 이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요게 뭐를 나타내냐면 이게 표준 편차. 여기 위험이니까. 그죠? 그럴 때 여기 C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그 우리는 C하고 B 중에 뭐를 선택하겠어요? C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표준 편차가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작은 애보다. 그죠? 그러면 여기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E가 있고 여기 F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E하고 F 중에 뭐를 선택하겠어요? E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걔들은 다 이 조건을 충족시킨 애들만 선택해서 연결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점들을.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자, 여기 만약에 G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러면 C하고 G를 보면 뭐가 같아요? 수익률이 같지만 C가 얘보다는 위험이 작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 아래에 있는 애들은 얘네가 다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대입한 결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 있죠? 그거를 반영한 선인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여러 개가 이렇게 성립할 수 있는데 교차하진 않아요. 이렇게 최초로 접하는 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때 A가 있고 만약에 B가 있다 그러면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애가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애가 공격적인 투자자예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중에서. 그러니까 보수적인 애는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은 투자를 조합을 하는 거고, 얘는 위험도 크고 모두 큰, 수익도 큰 투자를 조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얘기하겠지만 투자자가 하나일 때는 무차별 곡선이 접하진 않아요. 근데 투자자가 A도 있고 B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겹칠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출제는 안 된 거고. 그래서 요 표현을 답으로도 한 두세 번 줬어요. 올바른 거를 골라라 그랬을 때 표정이 뭐 별로들. 표정이 무슨 표정이냐면 오늘 꼭 다 해야 돼요. 이런 표정이에요. 우리도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은 해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나온 걸 보면은 야, 요렇게 나오는구나. 요것만 알면은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이 나올 때는 1분 안에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출제자가 문장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되게 쉬워요. 모르면 답이 2개, 3개로 보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 3분법 있죠? 또는 자산 3분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들어본 적 있나요? 보유하고 있는 걸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에 이렇게 3분해서 투자하는 걸 재산 3분법 또는 자산 3분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재산 3분법도 최적 포트폴리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때도. 투자자가 안전성과 수익성과 환금성을 고려해서 투자하죠. 얘네 수치를 측정하면 평균값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